안녕하세요. 충남 온라인 학교 국어 정세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가워요. 벌써 이렇게 날씨가 더워져서 선생님 이렇게 반팔을 입고 왔어요. 많이 날씨가 더워졌죠. 목중 얼짱 친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물음표 친구.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오늘 힘내서 국어 수업 함께 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두부 친구 안녕하세요. 헬프문 친구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학습지 다 가지고 오셨죠? 학습지 함께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 함께 들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채팅에 수업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과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요, 소설 같이 볼 겁니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서술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서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런 서술자가 소설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술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백꽃이란 소설을 감상하고요. 그리고 서술자가 소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지니 친구도 반가워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에 이런 단원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교과서 함께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설 속에 나오는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자라는 건 과연 누굴까요? 서술자, 서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러면 서술이라는 건 또 뭐야? 서술이 뭐예요?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뭔가를 길게 쓰는 거 우리가 서술한다라고 하죠. 그럼 뭘 길게 쓰는 거야? 그렇지. 소설 속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서술자라고 합니다.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뭐라고 했어요? 시에서는 화자,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했었는데요. 소설에서는요, 길게 이렇게 써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 서술자가 각각의 사건을 어떤 태도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가 달라지고 또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서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본 용어들은 아는 척 해주시고 또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질문하면서 함께 가볼게요. 유연우 친구 반갑습니다. 자, 서술자를 우리가 총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1인칭 관찰자 시점. 들어봤어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1인칭, 3인칭, 뭔가 낯설기도 하고 이런 거 별로 들어본 적 없는데요. 1인칭이라는 건 뭐예요? 1인칭. 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나는 이라고 서술이 시작되면 나가 등장을 하면 그건 1인칭이에요. 그러면 3인칭은 우리 제3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좀 거리를 떨어져서 그는, 그녀는 이라고 서술이 되면 이건 3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건 어떤 거야? 1인칭 나는 이라고 쓰여지는데 그 나가 바로 누구야? 나가 바로 누구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이 친구 그런 거 몰라요. 3인칭은 그렇지 제3자. 다 바깥에서 그는, 그녀는 이렇게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3인칭. 1인칭은 나예요, 나.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나는으로 서술이 되면 1인칭입니다. 1인칭 주인공이라는 건 뭐겠어요? 내가 바로 주인공인 거죠. 소설 속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그 인물 중에 주된 인물인 주인공인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가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관점이나 감정을 어때요? 세세하게 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상대의 관점은 어때요? 상대의 감정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겠죠. 그죠?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다 몰라.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내 마음은 내가 잘 아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주인공의 감정은 잘 드러나지만 다른 인물들의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애를 자꾸 쳐다보게 된다. 창문을 보는 척하며 자꾸 그의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바라보게 된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서술하는 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의 서술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인칭 관찰자는 뭐겠어요? 똑같이 1인칭이니까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야? 나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된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가족, 주변 인물인 거예요. 이렇게 소설 속에 두 사람이 어떤 사랑에 빠지거나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옆에 나오는 친구나 주변 인물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된 인물들의 감정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없고 행동이나 그런 표정만으로 이 사람의 관찰을 통해서만 우리가 추측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오늘 혜정이를 보았다. 혜정이가 자꾸 현우를 쳐다본다. 혜정이는 어떤 마음일까? 며칠 전 혜정이가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는데 혹시 그게 현우일까?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사랑에 빠지는 거 누구야? 혜정이랑 현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야기한 사람 누구예요? 그 둘을 바라보고 있는 나죠. 나이기 때문에 어때? 1인칭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뭘까? 3인칭이라는 건 그 사건의 완전히 바깥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는, 그녀는과 같이 서술이 진행이 돼요. 소설 속에서 이 내용이 전개가 된다면 이 바깥에 서술자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깥에 존재하는 이 서술자는요, 전지적. 무슨 뜻이에요? 전. 우리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신적인 존재인 서술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다 알 수 있을까? 각각의 인물들의 감정을 모두 다 꿰뚫어 보는 거야. 그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다 그 사람들의 감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죠. 13, 15 춘향과 17 이몽룡이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 다 알아채고 이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다시 하기도 하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앞에 예언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모든 사람의 다 감정을 꿰뚫어보는 것, 이것을 바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인칭 관찰자는 어떨까요? 관찰자니까 그 사람들의 감정을 알까 모를까? 감정은 알아채지 못하고 관찰만 하는 거예요. 소설 속에 어떤 인물들이 사랑에 빠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그 바깥에 서술자가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서술자는 그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묘사를 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행동만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3인칭 관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인칭 전지적이랑 3인칭 관찰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인물의 감정을 다 알면 뭐예요? 3인칭 전지적 시점이고 그리고 인물의 감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행동만 묘사하고 있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가 달라요? 1인칭은 똑같이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만 묘사가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소설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3인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설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소설 바깥에 존재하는 작가 같은 존재가 되겠죠. 자, 이렇게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선생님, 2인칭은 그럼 없어요? 2인칭 시점 왜 없어요? 2인칭 시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보면요.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지금 엄마에게로 달려가고 있다. 너는이라고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너를 보는 건 누구야? 어떤 다른 사람이지. 그지? 2인칭의 관점에서 당신의 관점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때요? 내가 있다는 거지, 그지? 너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또 1인칭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소설에서는요, 2인칭 시점이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신경수 작가처럼 나는 2인칭 시점으로 쓴 건데?
라고 하면 어때요? 기존에 있는 어떤 시점의 분류를 깨뜨리는 거죠. 이처럼 최근에 나오는 소설들은요. 소설은 항상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고 새로운 관점을 시도합니다. 나는 2인칭으로 쓰고 싶어. 1인칭, 3인칭 너무 지겨워. 새롭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작가 마음인 거지. 이제 작가가 새롭게 이 틀을 자꾸 깨고자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1인칭 주인공이냐 3인칭 관찰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서술자의 특성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서술하고 있는가? 이 서술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1인칭 관찰자라 하더라도 관찰하는 사람이 어린애냐 또 어른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관찰하는 사람이 만약에 평생을 부자로만 금수저로만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좀 부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이 사람의 관점하고 똑같이 관찰자를 하더라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하고 그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최근에는 개별 서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주목을 해서 이 사람이 나이는 어떻게 되고 또 이 사람의 성별은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가는 다양한 관점으로 소설을, 사건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소설이 재밌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시점을 선택한다는 거죠. 똑같은 범죄 스릴러라 할지라도 또 살인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피해자 가족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또 다르겠죠. 누구의 관점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가장 재밌을지, 가장 긴박하게 전개가 될지 작가가 고민하면서 시점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같이 읽어보면서 서술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또 이 소설 속에요, 점순이라는 애가 나와요. 이 점순이라는 애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또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점순이네 수탉이 덩치가 큰 수탉이 작은 우리 수탉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우리 닭이 피까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겠죠.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자, 서술자가 누구예요? 나는 이라고 나누죠. 내 대강이가 터져서 내가 나옵니다. 자, 관점이 뭐야? 1인칭이죠.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한테 누가 점순이가 나의 닭과 점순이네 닭을 싸움을 붙이기 시작해요. 자기네 닭, 큰 닭을 데려와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닭을 괴롭힙니다. 왜 점순이가 이렇게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내 기를 올리느라고, 날 약올리려고, 날 괴롭히려고 이렇게 싸움을 붙여놓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탉끼리 점순이가 싸움을 자꾸 붙이죠. 점순이 왜 이러는 걸까? 왜 자꾸 우리 닭을 괴롭히는 걸까?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게요.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감자랑 관련한 뭔가 사건이 있었나 봐요.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 울타리 였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점순이가 살금살금 오는 거야. 뒤에서 야, 너 혼자 일하냐?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렇게 살금살금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야? 그렇게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지지개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 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었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뽀듯이 쥐었다. 감자 3개를 갑자기 점순이가 나에게 건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얼른 여기서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었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자, 봄감자를 이제 쪄가지고 구워가지고 줬어요, 나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얘가 무슨 너희 집엔 이거 없지?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에도 감자 있어. 나 안 먹는다 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점순이가 하면서 점순이가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죠.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것은 근 3년째 되어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이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뜨구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었다. 점순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감자를 구워와서 나한테 줬는데 어떻게 했어?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구니 다시 들고 힝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야. 그렇죠?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줬다가 거절당하고 달아납니다. 점순이 왜 이러는 거야? 그치? 슬슬 친구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하네요. 그죠? 점순이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죠? 자, 결국에는 얘가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점순이가 계속 우리 닭을 괴롭히고 수탉을 막 싸움을 붙여놓고 우리 닭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단 말이야. 또 우리 암탉을 막 잡아다가 암탉 알주머니를 막 얘가 때려가지고 터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닭들을 다 망쳐놨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점순이 닭과 우리 닭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지게막대기를 들고 가다 걔를 그냥 내려쳐버려요. 닭이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죠. 그래서 점순이의 닭이 쭉 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 이제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하죠. 사실 이 점순이는요, 우리 집 주인의 딸이에요. 닭이 불쌍해요. 그죠? 우리 집 주인 딸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그 농사 밭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주인집 딸가, 주인집 딸이 나한테 뭘 줬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주인집의 닭을 내가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건물주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건물주네 뭐 애완동물을 내가 실수로 죽인 거야. 어떡해. 너무 겁이 나기 시작하면 얘가 어떡하지? 그래서 점순이가 나와서 야 우리 집 닭 왜 죽여? 얘를 그냥 밀쳐버립니다. 어떤 기분일까?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겠지. 나 이제 큰일 났다 싶었겠죠. 얘가 쓰러졌다가 비슬비슬 일어나면서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얽힘에 엉 하고 울음을 놓았습니다. 울음이 터지고 말죠.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터 또 그래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이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마라. 내 안 잃을 테니.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졌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렸다. 결국에는 점순이가 다신 안 그럴 테야. 그럼 내가 봐준다. 하더니 갑자기 나의 어깨를 밀치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와 점순이가 함께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히게 되죠. 자, 점순이 왜 이러는 거야? 애가 희한해. 갑자기 와서 말을 걸지를 않나. 갑자기 감자를 주더니 또 막 뛰쳐나가고 또 우리 집 닭을 막 괴롭히고 그죠. 내 어깨에 기대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점순아 왜 그래? 왜 감자를 줬다 이렇게 달아나는 거야? 왜 우리 집 닭을 괴롭히는 거야? 왜? 결국엔 나를 밀치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그죠. 여러분 다 눈치챘죠? 왜 이러는 거야? 사랑이면 사랑. 사랑이야. 그죠? 사랑에 빠져서 너무 얘가 좋으니까 감자를 준 건 뭐야? 나름의 고백을 한 거지. 그지? 나름의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분하고 화가 나서 내 닭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복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이제 마음이 풀린 것 같으니까 좀 받아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를 탁 밀칩니다.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나라는 나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주인공 자기 감정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점순이의 감정은 모릅니다. 특히나 이 얘가 관찰을 통해서만 점순이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 친구의 관찰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믿어요. 못 믿어. 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거든. 우리는 다 눈치를 챘어. 아, 점순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다 눈치채는데 얘는 눈치채 못 채? 끝까지 못 챕니다. 점순이의 마음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아, 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나를 왜 밀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어수룩하고 순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요. 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나의 서술을 보면서 점순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맞나? 하면서 계속 추측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독자들은 결국에는 이런 어수룩하고 순박한 서술자를 소설에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점순이의 마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사실 얘네 둘이가요. 17살이에요. 17살에 그죠? 사실 요즘 같으면 연애 웬만큼 연애해보고 알 거다 알고 사랑도 해보고 이별도 해보고 이럴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점순이가 나를 착 밀쳐요.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성적인 그런 장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얘는 아무도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얘가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갑자기 날 미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순박하고 어수룩한 서술자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사랑을 굉장히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점순이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까? 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몰라서 막 괴롭히고 그냥 쫓아오고 막 이제 말만 틱틱하고 그러다 감자 주고 차라리 편지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좀 직접적으로 감자 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첫사랑의 순수함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점순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죠? 월요일 친구 너무 둔해요. 화요일 친구도 이런 눈치 없는 해줬는데요. 그죠? 눈치 없고 둔하고 고구마도 이런 고구마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했겠죠.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어머 점순이가 왜 이래? 아니 무슨 애가 날이 풀리더니 얘가 미쳤나 하면서 얘기하죠. 이런 부분에서 독자들이 굉장히 재밌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 순수하고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소설 속에서는요, 여러 서술자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 소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서술자를 내세우게 되고요. 이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와 그런 주제, 의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과서 다른 교과서들을 보면 공선옥 작가의 일가라는 소설도 나오고요. 주요섭 작가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석재 작가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이라는 소설도 나오는데요. 이 소설들에서는 어떤 서술자를 내세우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일가나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도요. 우리 동백꽃처럼 믿을 수 없는 서술자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추측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누구를 내세우고 있어요? 어린이를 내세웁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요, 5살짜리, 6살 난 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5살인 거지. 그 애가 나와서 어머니와 사랑손님과의 그런 묘한 감정에 대해서 서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둘의 감정을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편을 잃은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방 손님에 와 있는 그 동생 친구 사랑이 뭔가 불륜처럼 끈적끈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의 시선을 보니까 얘네 둘의 사랑이 너무 순수하게 보이는 거야. 정말 사랑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또 일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서술자를 제시함으로써 어른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묘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 어린아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시켜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화해 친구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봤었나 봐요. 풍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성석재 작가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 시다 그림에서는요. 서술자가 2명입니다. 나의 관점에서 소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가 2명이에요.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와서 가진 거라고 그림에 대한 재능밖에 없는 나와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림 과외도 받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는 나가 나옵니다. 자, 이 둘이가요. 그림 대회에 사생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살아왔던 이 나와 가난하게 살아왔던 이 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서술자를 둘로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다른 2사람을 서술자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자, 이처럼 소설 속에서는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고 또 소설의 재미를 더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주제의식으로 독자들을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소설의 재미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설의 재미 그리고 소설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죠? 1인칭 시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설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인물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소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동백꽃의 서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서술자는 누구였어요? 나였죠. 그죠? 이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굉장히 순박하고 어수룩하고 그리고 점순이의 마음에 대해서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런 나였어요. 이런 나를 통해 나를 내세움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나, 이건 친구 나 잘 얘기해줬어요. 이런 나를 서술자로 내세움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고 있어요? 사건을, 둘의 사랑을, 첫사랑의 모습을 순수하게 표현하고 또 어때요? 점순이의 마음을, 인물의 마음을 계속해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재미를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백꽃에 나오는 이 서술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한번 탐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있는 여러 작품들 속에서 어떤 서술자를 내세우고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세요. 개구리 친구 천변풍경 아시나요? 얘기해줬는데요. 혹시 천변풍경의 서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설을 접하면서 어떤 서술자를 내세우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서술자를 내세울까 생각해보면 좀 더 재밌게 소설을 읽을 수 있겠죠? 자, 2번째 과제는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물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하루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관점에서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한번 바라봐 보는 거야. 오늘 일기를요. 사물의 관점에서, 내 주변의 사물의 관점에서 써보는 거예요. 내 주변의 펜의, 볼펜의 관점에서, 지우개의 관점에서, 또 박문이 바라본 나는 어떨까? 엄마가 바라본 나는 어떨까? 동생이 바라본 나는 어떨까? 또 내 컴퓨터가 바라본 나는 어떨까? 이 사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는 것도 또 다른 문학을 창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문학작품의 재구성과 재창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건데요. 실시간 수업으로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녹화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정말 새로웠어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하고도 즐겁게 수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